자, 우리 요 지문부터 먼저 하자. 요 과학 지문, 요거 분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자, 4번 문제는 어떤 문제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서술상 특징, 즉 내용 전개 순서,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내용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대립적인 견해들을 절충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이잖아요.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 그쵸? 자, 5번 문제는요, A를 참고했을 때 보기의 실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산소에 대한 친화력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A가 어딨어? 대문자 A 부분이 이 문단 전체 내용이 A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5번 같은 문제는 2번 문단, 즉 A를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깃발을 세워야겠죠? 이렇게 선 연결을 하시고요. 자, 추론할 수 있는 그 산소와 산소에 대한 친화력 순서를 추론해라. 즉 내용 추론 문제가 되겠죠?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는 게 되겠죠. 이 보기 그림이 이 본문 내용과 본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림에 적용시켜서 풀라는 그 내용 적용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6번 같은 문제는 발문에 단서가 없지, 그치? 그래서 6번은 실시간이 아니라 바로 다 읽고 풀어야 되겠죠, 그쵸? 자, 1번 문단 한번 봅시다. 자, 자연 상태의 산화구리에서 구리를 얻기 위해 숯, 즉 탄소를 넣고 같이 가열하는 방법을 옛날부터 사용해 왔다. 자,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산소가 구리보다 탄소와 더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화면에 보신 산화구리가 뭐냐? 이제 산화구리는요, 산소랑 구리가 합쳐진 그런 물질이 되거든요. 구리긴 구리인데 산화시킨. 산화구리는요, 산소와 구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산화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구리에서 순수 구리만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넣는다 같이? 뭐를 반응시킨다? 탄소, 즉 구리를 빼내기 위해서 숯, 즉 탄소를 같이 결합시켜서 가열하면 구리를 빼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산소가 구리보다는 탄소와 더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리가 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화면에 보시면 산소라는 녀석이, 자, 산소는 구리보다 탄소와 더 친하니까 순수 구리가 퇴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구리를 빼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구리가 빠지고요. 산소랑 탄소가 결합되겠죠.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최종 결과는 탄소와 같은 결합물이 탄생하겠죠. 그쵸? 구리는 빠지고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18세기 이후 화학자들은 화합물을 만들 때, 자, 밑줄 물질 간에는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정도, 즉 화학적 친화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즉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자, 도연아, 물질 간에는 더 잘 결합하는 정도, 즉 물질 간에는 화학적 친화력이 있다. 이 말은 즉슨 산소가 구리보다 탄소와 더 친하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친하니까 구리 너 빠져, 이런 말이 되겠죠? 제가 왔어? 숙제는요? 아까 근정한 다른데.
다 했어요? 숙제는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잠깐만요. 도현아 잠깐만. 도현이 지금까지 1문단 읽었지, 그치? 잠깐만요. 금정아랑 같이 했다고요? 아니 금정아가 비교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갑자기 숙제 생각나. 했다고요? 잠깐만요. 아니다 3에서 6 책을 왜 못 가져왔지 근데? 병원 갔다 온다고? 학교에 오늘 같이 수업이 있는 날은 책을 좀 챙기세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야겠구나.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했다고는 하는데 직접 볼 수가 없으네. 그치? 주연아, 다음에도 뭐 숙제를 했지만 책을 안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딴 강의실에서 숙제를 다 하고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지금 요기 하고 있어. 문단 번호부터 조금 나누셔야 알겠죠? 자, 도연아 이제 시작합시다. 자, 도연아, 주연아. 우리 지금 2문단 읽고 있어요. 2문단. 자, 2문단에서 이제 18세기 말 베리만이라는 학자는요, 화학적 친화력의 규칙을 밝히기 위해서 물질 간의 상대적 인력을 추론하려 했다. 인력이 어떤 뜻이야, 주연아? 인력. 응? 인간의 능력. 인력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요. 인력. 힘력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 S극과 N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자석, 그쵸? 인력이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합물 A, B가 있는데 이 A, B에서 물질 B가 다른 물질 C에 의해서는 쫓겨났지만 또 다른 물질 D에 의해서는 쫓겨나지 않았다면, 즉 A에 대한 친화력은 C, B, D 순으로 될 수가 있다. 자, 여기 조금 헷갈리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그림으로 좀 도식화를 해보면요. 자, AB. 물질 AB가 있어. 자, 물질 AB. 자, 주연아. 물질 AB가 있는데, 이 물질 AB 중에서 물질 B가 다른 물질 C에 의해서는 쫓겨났다. 즉, AB가 있는데 다른 물질 C에 의해서는 B가 쫓겨났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반면에 B가 쫓겨났다는 의미가 뭐야? A가 B랑 C 중에서 누구랑 더 친하다는 거지? A. 아니, 다시 A가 B랑 C 중에서 누구랑 더 친해? A는 B. B가 쫓겨났는데요? 쫓겨났어. B가 쫓겨났어. C에 의해서. C. A가 C랑 더 친하니까 A가 B 보고 너 좀 빠져줄래? 그렇게 되겠죠? 도현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B가 빠져가지고 최종적으로 A랑 C가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치? 근데 반면에 이 물질 AB가 다른 물질 D에 의해서는 B가 쫓겨나지 않았대. AB에서 B가 C에 의해서는 쫓겨나는데 이 AB에서 B가 물질 D에 의해서는 쫓겨나지 않았대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 A, B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을 C가 아닌 D와 결합시켰지만 B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A, B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는
B랑 D 중에 누구랑 더 친하겠어? B. B랑 더 친하겠죠, 그쵸? 그러면 자 봐봐. 화면에 보시면 A랑 제일 친한 순서는 A랑 가장 친한 사람은요 C가 첫 번째로 제일 친하고 그 다음에 B랑 두 번째로 친하고요 마지막으로 D랑 세 번째로 친하겠죠, 그쵸? 요런 순서가 된다는 거지, 그치? 도연아? 자,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까지 알려진 물질들의 친화력표를 작성했다. 뭐 친화력표 이런 식으로 뭐 좀 뭐랑 더 친한지 이렇게 친화력표를 작성했다는 거죠. 자, 이를 받아들인 화학자들은 자, 친화력표를 정교화해 가다 보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화학적 친화력을 일으키는 힘의 실체를 규명, 즉 밝히기에는 어려웠다. 즉 무슨 말일까? 자, 이 베리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물질의 친화력표를 이렇게 좀 설정을 했는데, 근데 베리만은 아무튼 A랑 C는 친한 건 알겠어. 근데 이 그러니까 A랑 C가 화학적 친화력을 일으키는 힘의 실체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A랑 C랑 친한 건 알겠는데 왜 친한지, 힘의 실체, 화학적 친화력을 일으키는 힘의 실체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규명이 어떤 뜻이에요? 밝혀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이 문단을 읽었으니까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몇 번이 될까요? 주원이는 몇 번 했어요? 저요. 몇 번 했어요? 숙제했다고 했으니까 5번 문제 몇 번 했는지 기억나요?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칼륨, 철, 칼륨철, 은, 그쵸. 2번 맞아요. 답은 2번이죠. 자, 여기서도 자, 실험 1번에 박스에 실험 1번에 보시면요. 산화철과 칼륨을 서로 이렇게 반응시켰더니 결과로 산화칼륨이 생성됐다. 자, 실험 1을 조금 도식화를 해보면요. 산화철이 뭐야? 산화철. 철이긴 철인데 산소와 결합된 철이잖아요, 그쵸? 산화철. 잠시만요. 산화철이 뭐냐면 산소와 철이 결합된 산화철에 뭐를 반응시켰다? 그냥 칼륨. 좋았어. 그냥 칼륨을 반응시켰더니 어떻게 됐다? 산화칼륨. 즉 산화칼륨은 산소와 칼륨이 결합한 물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산소가 철 보고 산소가 철 보고 너는 나랑 별로 안 친해. 산소 나는 칼륨이랑 더 친하니까 너 좀 빠져줄래?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산소는 철과 친할까 칼륨과 친할까? 칼륨과 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실험 2는 뭐야? 실험 2는 산화철에 칼륨이 아니라 은을 반응시켰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즉 실험 2를 도식화를 시켜보면 산화철, 산소와 철이 있는데 이것을 은과 반응시켰는데 그대로지. 산소와 철로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도연아, 산소는 그러면 철하고 친해, 은하고 친해? 철하고 더 친하겠죠, 그쵸? 그러면 산소와 가장 친화력 순서는 몇 번이야? 산소랑 가장 친한 사람은 칼륨이 제일 첫 번째로 친하고 그 다음에 철이 두 번째로 친하고 마지막으로 은이 세 번째로 친하다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몇 번이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나요? 도현님 잠이 많이 와요? 에어컨 틀어줄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단 봅시다. 자, 3번 문단을 보시면요. 자, 친화력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에, 방금 봐봐. 이 문단에서는 18세기잖아. 그쵸? 3번 문단에서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자, 돌턴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원자가설을 수용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자, 여기서 베르셀리우스라는 이 학자는요, 화학자는 무엇을 주장했다? 원자가 가진, 즉 전기적 성질을 친화력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발견된 볼타 전지의 전기에서 기체 금속이 분리되는 현상을 연구해서, 자, 베르셀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원자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즉 두 가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즉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원자는 뭐에 의해서?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랑 결합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결합한다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서로 다른 극끼리 결합한다는 거죠. 자석 생각하세요. 자석 같은 경우 N극과 S극 다른 극이 결합하잖아요, 그쵸? 우리 전기 코드 그거 연결할 때 플러스랑 플러스랑 연결 안 하잖아요, 그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이론은 다른 전하를 가진, 다른 전하가 뭐야? 서로 다른 전하, 마이너스랑 플러스와 같은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은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즉 같은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더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자, 산문단의 내용을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한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 도식한다면요, 베르셀리우스는 원자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마이너스 원자랑 플러스 원자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베르셀리우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전자와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도현아 맞아요? 전기력. 자, 다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는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랑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중간에 뭐에 의해서 결합한다?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하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 즉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결합,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결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같은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더 강하게 결합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설명이 돼, 안 돼? 베르셀리우스 입장에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4문단 봅시다. 자, 베르셀리우스가,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베르셀리우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뭐죠? 베르셀리우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바로 위에 같은 전하를 가진 원소끼리 더 강하게 결합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설명하지 못했잖아요, 그치? 선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는 20세기로 들어와서 원자의 실체가 규명되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전기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핵 주위에는 핵이 뭐였어? 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핵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극인 핵은 플러스 극인 핵 주위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즉 마이너스 극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껍질이 있는데, 이 가장 바깥 껍질, 즉 최외곽을 채우면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플러스 핵 주위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 즉 최외곽 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껍질.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가부 그림 보세요. 가 그림. 자, 가 그림 보시면요, 플러스 극인 핵 주위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 즉 체외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체외각이 뭐야? 내가 지금 주황 색깔 이 핵 주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체외각, 이 주황 색깔 부분이 뭐죠? 체외각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 즉 체외각이니까 그럼 이건 뭐야? 주연아, 이 중간에 있는 거는 핵인데 네. 겉에 있는 이거는 뭐야? 원자. 원자인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극인 전자잖아요. 그쵸? 그치? 여기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껍질, 즉 바깥 껍질, 즉 체외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체외각에 이 전자를 다 채우면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화면에 봐봐. 자, 근데 체외각에 여기서 좀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자, 체외각에 전자가 남거나 또는 모자라는 원자들은 그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얻어가지고 뭐가 된다? 이온이 됨으로써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체외각에 전자가 남는 거, 여기 가 부분 봐봐. 가 부분. 여기서 보시면 가 부분 보시면요. 여기 가 그림에 보시면요. 체외각에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는 원자가 있죠. 여기 나트륨 보세요. 나트륨 보시면 체외각에 전자가 하나 남죠. 그리고 전자가 모자라는 문제는 뭐야? Cl 부분, Cl에서 전자가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쵸? 이때 그 전자가 남는 원자는 전자를 버리죠. 그쵸? 얻는 건 뭐야? 전자를 얻는 거는 Cl이 나트륨이 버린 전자를 얻게 되잖아요. 그쵸?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이 버린 전자가 Cl이 얻으니까 요 그림이 되겠죠? 그럼 안정된 상태잖아요. 그쵸? 그치? 그래서 얻어서 이온이 된다. 이온이 됨으로써 안정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이 뭐야? 각각 이온이 되겠죠? 이온. 그치? 이온. 안정된 상태 둘 다 이온이 됨으로써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봐봐. 화면에 보시면 자, 아무튼 이온들끼리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얘네들끼리, 이온들끼리 뭐에 의해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돼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는 예전에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한 게 뭔데?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한 거 위쪽에 봐봐. 화면에 보시면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한 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끼리 결합한다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나트륨과 Cl은 서로 달라요? 같아요? 성질이? 나트륨은 플러스 극이고 Cl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쵸?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치? 서로 다른 극끼리 결합하는 거는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한 게 되겠죠? 주연아 맞아요? 자,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자. 그런데 체외각에 전자를 채우는 것은 자,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즉, 체외각에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들끼리 전자를 키워드 공유함으로써 결합하면 두 원자 모두 체외각에 전자를 채워서 보다 안정된 결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주연아, 내가 지금 요 레이저 포인트한 이 부분은 가 그림입니까? 나 그림입니까? 나 그림. 전자를 공유하는 것은, 그러니까 체외각에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 만나서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죠. 나 그림 보시면 Cl과 Cl 서로 전자가 하나씩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서로 전자가 하나씩 모자라니까 얘네들이 뭐 하죠? 그 전자를 공유한다는 게 되겠죠. 그치?
최악의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 공유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공유해서 결합하면 최악의 전자를 모두 채워서 이렇게 안정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특징이 좀 어때? CL과 CL 같은 성질이야, 다른 성질이야? 같은 것끼리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한 거야, 설명하지 못한 거야? 못한 거. 오, 잘했습니다. 자, 주연 좀 읽은 것 같네요. 좀 읽은 것 같아, 그치? 숙제를 했는 거 티가 나네요. 자,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나그림이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이 되겠죠. 베르셀리우스 X. 베르셀리우스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 다른 성질의 원자끼리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같은 것끼리 결합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나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이 가 부분이 되겠죠? 그쵸?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다 정리가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다 읽었어. 그럼 4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이 뭐죠? 이 글에. 4번. 중심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시대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심 화제가 뭐죠? 이 작품이래. 이 본문의 중심 화제는 뭐죠? 화학적 진화. 맞아요. 우리 중심 화제는 보통 1문단에서 주로 드러나거든요. 화학적 친화력이 핵심 화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화학적 친화력에 대한 내용을 2문단에 18세기부터 시작해서 3문단에 19세기, 4문단에 20세기 시대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시대 순서대로 연구했던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 화제가 화학적 친화력이고 시대 순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시대 순으로 각각의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죠. 도연아, 18세기에는 베리반의 연구, 그치? 19세기에는 베르셀리우스의 연구, 그렇죠? 뭐 20세기는 누구의 연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구잖아. 누가 했든지, 그치? 베르셀리우스의 연구를 보완하는 그런 연구가 나왔다는 거죠. 자, 6번 문제 풀고 조금 쉽시다. 6번 문제는 자, 1번 선지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선지를 보시면요. 자, 가 그림에서 NA가 뭔지 아니? 나트륨. CL은 뭐예요? 염소. 오, 나 CL 뭔지 몰랐는데. 염소군요. 그럼 H는 뭐예요? H의 수소요. 수소. O는 뭐죠? O2가 뭐지? O가 두 개 있는 거 O2가 뭐죠? 이산화탄소. O2는 잠깐만. O2가 산소 아닌가? CO2가 이산화탄소가 있거든.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NA가 최외각 전자를 버리는 것은 최외각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원자가 이온화하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활용한다. 틀린 선지가 맞은 선지가. 자, 가에서 보시면 NA가 전자 하나 남은 거를 누구한테 버려? CL한테 버리잖아요, 그쵸? CL은 얻고요, 일방적으로, 그치? 그래서 하나 버림으로써 나트륨이 이온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죠, 그쵸? 4문단 위에서 6번째 줄. 최외각에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는 원자든 전자가 남은 원자는 전자를 버려서 이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온화. 그래서 6번에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가는 2번 선지 가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짐을 보여줌으로써 베르셀리우스의 주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가는 뭐야? 내가 그림에서 그렸듯이 이 이온과 이온끼리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죠. 이는 베르셀리우스의 주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 화면에 잠깐 보시면 1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4문단의 위에서 6번째 줄. 2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4문단 위에서 8번째 줄. 2번 선지가 4문단 위에서 8번째 줄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온들끼리는 가에서 이온들끼리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했던 것이기도 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치? 도현이 확인했어요? 여기요. 요게 이제 3번 선지에 대한 2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2번 선지. 3번 선지는요. 나는 그림은요. 최악의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들끼리 결합을 보여줌으로써 즉 전자를 키워드 공유하는 결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맞죠? 이거는 4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4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잖아. 최악의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다. 나아 그림이었잖아요. 그쵸? 나아 그림 공유. 그치? 그쵸? 그러면 3번 선지도 맞는 게 되겠고요. 4번 선지는요. 나는 같은 성질을 가진 원자끼리도 결합함을 보여줌으로써 끊고 이전에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결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나 같은 경우는 같은 성질을 가진 원자끼리 결합하죠. 나 그림 봐봐. CL과 CL 같은 성질끼리 결합하잖아요. 그쵸? 같은 성질을. 그래서 이전에 베르셀리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결합. 3번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베르셀리우스가 같은 전하, 즉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끼리 더 강하게 결합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걸 이제 대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알맞은 것은? 알맞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은? 자, 가와 나 모두에서 CL이 일방적으로 전자를 얻고 있으므로 화학결합은 전자를 얻는 것임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CL이 전자를 얻는 거는 가야 나야? 가만 해당하겠지. 나 X. 나는 뭐야? 일방적으로 CL이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쵸? 화면에 보시면 가는요. CL이 전자를 얻죠. 가 보면 CL이 NA가 버린 전자를 일방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CL이 일방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향 표시 서로 공유하는 거야. 서로 둘 다 부족하잖아요. 그쵸? 서로 공유하는 거야. 서로 하나 얻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X 가만 CL이 전자를 얻는 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된다.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도연아 주연아 없어요? 그 5분만 쉬었다가 나중에 그 뒷부분 주연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숙제가 없어. 우리 첫 번째 지문 있지?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이 어떤 지문이었지? 이거 말고요. 이거 한비자 뭐식이 나오는 거 있잖아. 한비자 이것도 했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가 없어.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한비자 요거 풀이하고 오늘 할 두 지문 있지? 그거 이제 지문 구조와 같이 할 겁니다. 다시 새로. 주연이는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
주연이가 98점이라고 했나? 정아는 몇 점인지 알아 혹시? 걔 93점. 93이라고요? 96이 아니고? 93이요. 확실해요? 서술에서 7점밖에 떴어요 저한테. 아 그래? 왜요? 아 96으로 돼 있길래. 서술형에서 7점이니까 했다고? 네. 그럼 서술형 한 게 뭐 내왔던 거네? 그렇겠죠. 혹시 이번 기말은 어떻게 됐는지 정보 없지? 서술형 아니 알려주긴 한데 길게는 있거든. 뭐 길게 낸다고? 네. 뭐를? 시험 그걸 서술형 길이 주긴 주는데 지금 줄지 말지도 고민이에요. 주긴 주는데 아니, 줄지 말지도 고민이래요. 오케이 81점이요. 평균이 80이라고? 네 전체. 어? 그거만. 81. 오 되게 높네. 하긴 쉽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자, 얘들아, 도연아, 도연아, 우리 빨리 하고 마치자. 빨리 하고 집 가는 게 좋다. 아이고, 고생이 많죠. 자, 얘들아, 자, 주연아,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 있는 지문 있죠. 우리 지금 경제 지문 처음 하는 거죠. 경제 지문 앞에서 이제 처음에 막 들이대면 조금 어려워할까봐 이제서야 이제 경제 지문을 합니다. 경제 지문은요,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항상 제시돼서 나와요.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 나오는 문제 보면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요, Y축이 대체 뭘 가리키는지, X축이 대체 뭘 가리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Y축이 뭐죠? 수요랑, X축은 소득이 되겠죠? 요거 항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치? 요런 그래프들. 그래프 자체가 뭐야? B 같은 경우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수요량도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여기 요거 B 그래프. 수요량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량도 늘어나잖아요. 그쵸? D가 뭐야? D 같은 경우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 요게 되겠죠? 요것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수학 해봐서 알지. 그래프 이론 수학 많이 나오죠? 함수 그래프, 그렇지? 자, 근데 여기 봐봐. 8번 문제는 A를 참고하여 보기 박스를 이해한 거. A가 어디 있어? A.
3문단 전체 내용이 A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8번 같은 문제는 A를 바로 읽고 바로 접근해야 되죠? 실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 깃발 꽂으시고요. 실시간 깃발 아시겠죠? 아니면 선을 연결하든지 내가 풀기 전에 내가 지문을 읽기 전에 이것은 요거 읽고 바로 풀어야 되겠다. 선 연결을 조금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자, 7번 문제는 어떤 문제야? 윗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거. 윗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거. 윗글에서 안 나온 내용. 윗글에서 없는 내용을 찾아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 파악, 즉 실시간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겠죠? 1번 문제 봐봐. 훑어만 봐봐. 사치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나? 사치제와 필수제의 예로는 뭐가 있나?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지? 정상제, 열등제, 수요의 변화가 대체 뭐지?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조금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문제는요. 이건 뭐야?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 보기가 뭐야? 보기 박스에 있는 것이 갑은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고 한 달 용돈이 2만 원일 때 지하철을 20번 탔다. 갑에 대한 보기 박스 자체가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에다가 적용시켜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내용 적용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9번 문제는 발문에 단서가 있어 없어?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단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읽고 풀어야 되겠죠? 자, 1번 문단 봅시다. 자, 콩나물이라는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콩나물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 예를 들면 물건의 그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수요량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뭐야? 수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양이잖아. 수요. 원하는 양. 사람들이 사고 싶은 제품의 가격. 예를 들면 아까 커피는 좀 아니고 커피는 가격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사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의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의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렇지? 비싼데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치킨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겠죠? 근데 치킨 가격 오르는데 지금 수요가 주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예외도 있다는 거죠. 예외도 있어요. 자, 그러나 봐봐. 화면에 보시면 중요한 건 그러나 콩나물의 가격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데도 콩나물의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채소 중에서 콩나물이 아닌 시금치의 가격이 상승하면 시금치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자들은 시금치를 콩나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의 가격이 다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콩나물의 수요량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고깃집에 재래기로 뭐 나와? 상추 나오잖아요. 그죠? 상추. 그 간장에 절인 상추. 근데 이런 적이 있어서 상추값이 만약에 시금치와 같은 상추값이 오르면 그 상추를 뭘로 대체하겠어? 양배추로 대체하겠죠? 그치? 양배추의 수요량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 되겠죠? 양배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물건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겪어봤어? 너네 고깃집 자주 가요? 나는 그런 적 있어. 고깃집에 상추값이 올라가지고 재래기는 원래 상추 맛으로 먹잖아. 근데 그 상추값이 올랐다고 해서 상추 안 쓰고 양배추로 이렇게 대체한 거야. 양배추 맛대가리 없는데. 그런 적 없어요? 아무튼 또는 화면에 보시면 또는 콩나물이 몸에 좋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면 콩나물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의 수요량이 높아지겠죠.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좋다고 하면 막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이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특정 상품의 가격은 일단 변하지 않는데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내가 지금 빨간 색깔 밑줄 친 문장이 7번 문제의 5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수요의 변화가 뭔데? 7번 문제 5번 선지 보시면요. 수요의 변화가 뭔데? 수요의 변화가 정의한 게 뭐죠? 수요의 변화가 뭐죠?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 문단 봅시다. 자, 주연아. 잠 많이 와요? 밥은 먹었니? 먹을 거 한 개 줄까? 괜찮아? 자, 이 문단에 보시면요. 자, 수요의 변화는 또 어떻게 변화?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득 변화, 동그라미, 소득 변화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한다는 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가격 있죠. 이게 스마트폰 비싼 거잖아. 스마트폰 가격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내가 화살표 위로 했어요. 화살표 위로. 이거 당연한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이 뭐야?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잖아. 또는 너네들의 용돈이나 월급이 많으면 스마트폰과 같은 비싼 제품 바꾸고 싶어 하잖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소득이 많으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량도 많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내가 돈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물건을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소득 증가에 따라 자, 여기 중요한 잠깐만요. 자, 체크하세요. 이처럼 소득이 증가 화살표 위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도 같이 증가하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라고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과 같은 이게 이제 정상재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가 뭐예요? 재화가 뭐지? 재화 또는 물건, 상품을 재화라고 하잖아요. 자원, 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정상재죠, 그렇죠? 대부분의 재화, 그렇지? 자, 근데 특이한 거.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러나 보시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그 제품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열등제는 뭘까? 용돈을 받아 쓰던 학생 때는 자, 버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취직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타게 되면 버스에 대한 수요는 낮아지죠. 그쵸? 버스 더 이상 안 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버스와 같은 버스를 열등제라고 하는 거죠. 아니, 소득이 증가하는데 버스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그쵸? 차 샀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문단. 자, A 나온다. 이제 8번 문제 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3번 문단 보시면요. 자, 정상제와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대체 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체크하세요. 그 사람의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도 같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가 뭐야? 즉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 양수인 경우에는 자, 양수인 재화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뭐도 증가한다? 수요량도 같이 증가함으로써 정상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연아, 정상제는 뭐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같이 증가하는 게 정상제잖아요. 그쵸? 이 정상제는 소득의 탄력성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플러스 값이 되겠죠? 자, 반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뭐일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 즉 마이너스 값일 때는 즉 소득이 증가하지만 수요량은 밑으로 감소함으로써 뭐다? 열등제가
음수 값이 되겠죠. 열등제가 소득 탄력성의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정상제이면서, 즉 정상제가 뭐야? 그 양수 값인 정상제이면서, 요거 하기 전에 얘들아 화면에 봐봐. 자, 화면에 보시면요, 소득이 1% 증가할 때 이 여기서부터 열등제이다, 이까지의 문장이 7번 문제의 4번 선지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7번 문제 4번 선지가 뭐야? 정상제와 열등제의 차이점이잖아요, 그쵸? 정상제와 열등제의 차이점이 있어요.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제화가 정상제고요, 탄력성이 음수인 값은 열등제라고 하잖아요, 그쵸? 정상제와 열등제의 차이점이 되겠죠? 주연아, 머리 아파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정상제이면서 소득 탄력성이, 자, 소득의 탄력성이, 자, 좀 잘 봐,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 사치제라고 한다는데, 자, 도연아 여기 잘 보면요, 자,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게 뭐야? 1보다 큰 거는 이제 2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2잖아요, 그렇지? 2, 3, 4, 5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아무튼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소득이 화살표 하나만큼 증가했고 수요량은 화살표 2개만큼 증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값이, 즉 2라는 거잖아요. 2보다 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소득분의 수요량이야, 아니면 수요량분의 소득이야? 좋죠. 소득분의 수요량이 되겠죠. 분모값이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보다 크려면, 그렇지? 그래서 자, 이 부분, 자, 잠시만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은, 즉 소득분의 수요량. 그 아까 화면에서 보면 그 소득이 화살표 하나만큼 증가했다고 봅시다. 화살표 하나 1만큼, 소득이 1만큼 증가했고, 반면에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하니까 수요량이 화살표 2개만큼 증가했다. 즉 수요량이 화살표 2개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값이 뭐죠? 값이 2가 되겠죠? 1분의 2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1분의 2, 2보다 큰 게 되잖아요. 아무튼 분자값이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뭐죠? 소득 변화분의 수요량 변화가 되겠죠? 아무튼 소득분의 수요량이잖아, 그치? 수요의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자, 이를 뭐라고 한다? 사치제라고 하는 거죠.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사치제라고 한다는 게 되겠죠. 자, 반면 정상제이면서, 자, 이제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뭐야? 분모값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쵸? 이것은요, 어떻게 공식할 수 있겠어? 소득분의 수요량으로 구한다면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적게 증가하는 이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는 뭐야? 값을 구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2분의 1은 1보다 작잖아요, 그쵸? 자,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필수제라고 한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이것을 사치제라고 하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한 부분, 이 부분이 7번 문제의 1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7번 문제 1번 선지를 보시면 사치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게 뭐라고 했죠? 사치제잖아, 그치? 사치제는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지.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보시면요. 주연아 여기 봐봐. 8번 문제 여기 화면에 잠깐만 봐. 조금만 참으시고 빨리 끝낼게. 자, 소득 수요량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ABC랑 D가 있는데 ABC는 뭐야? A랑 BC는 수요가 상승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도 커지는 거는 정상제야, 열등제야? 열등제. 예? 네, 뭐가요? ABC. ABC 그 정상제. 정상제죠. ABC는 정상제가 되겠죠. D는 뭐야? 열등제. D가 열등제가 되겠지, 그렇지? D가 열등제. 정상제 여기 보면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봐봐.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것 자체가 정상제잖아요, 그렇죠? ABC는 정상제죠.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낮아지는 것은 열등제잖아. D가 되겠죠? D가 되겠지?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선지 한번 이거 좀 적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정상제, 열등제 안 적어도 1번에서 5번 선지가 좀 풀려요. 1번 선지는 봐봐. 주연아, 1번 선지를 보시면요. A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해요. 소득보다 수요량이 더 커요. A 부분이 어디 있어? A 부분 여기 이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이 A 부분 그래프 요 만나는 지점 A에서는 소득이 얼마야? 80. 수요량은 120. 뭐가 더 커? 수요량이 더 크지?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선지에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 소득이 얼마죠? 소득이 A는 80, 수요량은 120이잖아. 1번 선지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치? 도현아, 맞죠? 1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건 그래프만 봐도 알잖아. 그래프 볼 때 요거 A 그래프 여기 맞는, B 그래프 여기, C 그래프 여기, 그쵸? 2번 선지는요. B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제화가 맞아요? 그치? B가 정상제라고 했잖아. 맞죠? 3번 선지는요. C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제화다? 우리 소득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밑에 보면 소득분의 수요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C 부분은 뭐야? C 부분에 보시면 C는 소득이 얼마야? 120. 수요량은 80이나요, 그죠? 그럼 소득분의 수요량 하면 얼마야? 120분의 80이잖아요. 1보다 커, 작잖아요, 그쵸? 1보다 큰이 아니라 작은이 되겠죠? 요거 적어주면 되겠다. 네, 내가 좀 깜빡해. A는 소득분의 수요량 하면 얼마야? 소득 탄력성 구하면 A는 80분의 120이잖아요, 그쵸? B는 소득분의 수요량 하면 얼마야? 100분의 100이 되지. 100, 그쵸? C는 얼마죠? 120분의 80이잖아요, 그쵸? 그치? 그럼 도연아, A는 사치제일까 필수제일까? A는 사치제, 필수제? 필수제? 아니, 사치. 그 3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3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를 사치제라고 하잖아요, 그쵸? A는 사치제. C는 뭐야? C는 1보다 작은 경우는 C가 필수제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그치? 자, 주연아, 4번 선지는 D에 해당하는 제하로는 열등제가 있다? 맞아, 틀려? D 아까 열등제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5번 선지는 A와 C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양수이다. 이거 뭐야?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화면에 보시면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뭐라고 하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5번 선지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그쵸? 아무튼 A와 C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예요. 양수는 뭐야?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경우에는 정상제다 라고 하잖아. A랑 C는 정상제잖아요. 그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 맞죠?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적절한 거. 자, 보기 박스.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고, 자, 한 달 용돈, 자, 밑줄 한 달 용돈이 2만원일 때 지하철을 20번 탔다고 합니다. 갑의 용돈 2만원 뭐겠어? 2만원. 용돈은 뭐죠? 본문에서 소득이야, 수요야, 가격이야? 용돈은 뭐야? 에? 소득이 되겠죠? 주연아 정신 차립시다. 지하철을 20번 탔다. 지하철을 20번 이용했다. 20번 타는 건 뭐야? 가격이야, 수요량이야, 아니면 소득이야? 수요량이 되겠죠? 근데 갑이 용돈이 4만원으로 올랐어. 소득이 4만원. 즉 소득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20번이 아니라 40번 탔어. 소득이 올랐으니까 수요량도 올랐다는 게 되잖아요. 그쵸? 용돈이 4만원으로 소득이 올랐을 때 수요량도, 지하철에 대한 수요량도 올랐잖아.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올랐을 때 수요량도 오르는 것은 정상제야, 열등제야? 지하철은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갑에 있어서. 지하철은 정상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달에 갑이 2만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체크하세요. 지하철 요금이 500원으로 내렸다. 500원으로 지하철 요금이 내려서 40번 탈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지하철 요금이 내리는 건 뭐야? 화면에 보시면 재화의 가격이 오른 거야, 내린 거야? 가격이 내린 게 되겠죠. 가격이 내렸을 때 40번 탔다. 20번에서 40번 탔으니까 40번 탄 거는 수요가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가격이 낮았을 때 수요가 높아진 게 되겠죠. 그럼 1번 선지는 봐봐. 아이고 주연아 1번 선지를 보시면 지하철은 갑의 소득이 높아지면 정상제에서 열등제로 바뀌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자, 화면에 보시면 그 한 달 용돈이 4만원으로 올랐잖아. 그치? 근데 수요도 올랐어, 안 올랐어? 올랐잖아요. 그쵸? 용돈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지하철을 안 탄 게 아니잖아요. 그치? 소득이 오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하철의 수요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쵸? 열등제가 아니죠. 그대로 정상제를 유지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 용돈이 4만원, 즉 소득이 올랐을 때 수요도 올랐잖아. 소득이 올랐을 때 지하철이 정상제에서 열등제로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정상제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쵸? 정상제잖아요. 그치? 도연아 질문 있어요? 자, 2번 선지는요. 그럼 1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지. 열등제 X, 열등제가 되는 게 아니죠. 2번 선지는요. 지하철에 대한 수요 변화는 40번 타는 수요 변화는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지하철에 대한 갑의 선호도로 결정되었다. 선호도 X하고 뭐로 인해서 결정됐어?
뭐로 인해서 수요가 올라갔죠? 오, 맞아요. 소득과 또는 그 재화의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치? 3번 선지는 지하철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한 건 맞지만 그 원인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로 인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뭐야? 자, 화면에 보시면요, 3번 문단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일 때는 정상제고요, 음수일 때는 뭐야, 그 열등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지하철의 수요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변해요. 지하철의 수요 탄력성은 계속 양수, 즉 정상제잖아요, 그쵸? 열등제로 마이너스 값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치? 자, 화면에 보시면 3번 선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는 변화가 없죠? 계속 양수로 유지하고 있고요. 즉 계속 정상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치?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가 없잖아. 정상제에서 뭐 열등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뭐 양수 값으로, 양수에서 음수 값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4번 선지는요, 지하철의 요금의 인하, 지하철 요금의 인하는요, 갑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다. 그 화면에 보시면 지하철 요금 인하, 지하철이 요금이 500원으로 인하했을 때 40번, 수요량이 40번으로 늘었잖아요, 그쵸? 화면에 보시면 지하철의 요금 인하로 인해서 지하철을 40번 탔다는 게 되잖아요, 그쵸? 갑이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갑의 용돈이 2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역시 40번 탔잖아요, 그쵸? 20번 올랐잖아, 그치? 이때도 40번을 탄 게 되겠죠? 둘이 같은 효과죠? 둘이 40번, 40번 같은 효과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선지는, 이건 딱 봐도 나오죠? 지하철의 요금과 갑의 소득 수준이 변해도 끊고 지하철에 대한 수요량은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보기 박스 자체가 뭐야? 지하철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변해가지고 수요가 40번 늘었잖아요, 그쵸? 수요량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갑의 소득 수준이 변했다. 소득 수준이 4만원으로 변했을 때 역시 수요량 40번으로 늘었잖아요, 그쵸? 수요량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쵸? 지하철 요금과 갑의 소득 수준이 변해도 지하철에 대한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변했잖아요, 그치? 아니에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도현이 혹시 질문 있어요? 좀 애매하거나 좀 태클 걸만한 부분 괜찮아요? 질문 없어요? 아니면 모르는 부분 있어요? 다 이해됐어요? 각각의 선지? 읽을 때 있잖아, 도현아. 읽을 때 특히 3번 문단 읽을 때 그 약간 요렇게 식으로 조금 도식화를 조금 시켜주면서 읽으면 문제 풀 때 바로 이렇게 이거 글 안 읽고 바로 요 표 보고 요 도식한 거 보고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8번, 9번 같은 문제 요거 보고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4번 문단 안 읽었네. 4번 문단에서 4번 문단은 큰 내용이 없죠? 아무튼 정상제와 열등제는 가격이나 선호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만 변했을 때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개념이다. 하지만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제나 열등제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자, 동일한 재화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열등제가 되기도 하고 정상제로 또 바뀌기도 하겠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제로 볼 수 있죠. 근데 소득이라는 것이 많이 높아졌을 때 취향이
소득이 높아지거나 또는 그 사람의 취향이 달라지면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열등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돈 많이 벌면 우리 처음에 이제 소득이 인해서는 햄버거 많이 사 먹잖아요, 그렇지? 돈을 많이 적게 버니까.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햄버거 따위 먹겠어? 더 비싼 거 먹겠지, 그렇지?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겠죠? 열등제가 되겠죠?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처럼 재화의 수요 변화는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여러 요인에 대해서 결정, 즉 바뀐다라는 말이 되겠죠. 내가 지금 빨간 색깔 밑줄 친 부분이 7번 문제 3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7번 문제 3번 선지를 보시면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데?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자, 화면에 보시면 재화의 수요의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변화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 제품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희망.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소득이 변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치? 그럼 7번 문제 없는 건 뭐야?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2번 사치제와 필수제의 어떤 게 있는가? 사치제, 필수제 어디 있었어? 3번 문단에서 마지막에 1을 사치제라고 한다, 1을 필수제라고 한다. 근데 필수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뭐 라디오, 쿠키 이런 예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주연아 깨봐. 주연아 아이씨, 진짜 자고 있어. 주연아 끝났어요 지금. 자, 주연아 이제 수업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는 내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됐어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내가 다시 말해줄게. 사실상 없는데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44페이지 있지. 교재 44페이지 오늘 안 푼 지문 있잖아. 44페이지 딱딱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읽고요. 지문구조 해보고, 그리고 오늘 한 두 지문 있지. 오늘 한 그 두 지문 지문구조화를 조금 살을 더 붙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사람이 더 가지고 힘들 무슨 학원인데? 도현이 잘 가? 많이 아픈가 봐요.